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54편 양녕대군이 사는 법. 태종이 상왕으로 군림하고 있던 세종직위 원년의 조선사를 탐색하고 있는데요. 서기로 치면 1419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해 정월 금음날 양녕대군이 거처하고 있던 경기도 광주 관하의 한 관리가 상왕인 태종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상왕 전하께 급히 아뢰 말씀이 있어서 달려왔사옵니다. 광주 관하에서 왔다면 혹 양녕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더냐? 그러하옵니다, 상왕 전하. 큰일이 났사옵니다. 큰일이라니? 대체 양녕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이야? 양녕대군께서 어젯밤 자정에 편지 한 통을 남겨놓고는 담을 넘어 사라졌사옵니다. 뭐라? 양녕이 한밤중에 담을 넘어 도망을 가버렸단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상왕 전하. 자정 무렵에 사라진 이후로는 종적을 알 길이 없사옵니다. 양녕이 그에 또 사달을 일으키고 말았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지금이 정월 금음날인데 이 엄동설안에 대체 어디로 도망을 갔단 것이야? 양녕대군이 한밤중에 도망쳐버렸다는 뜻밖의 소식이 알려지자 대궐이 발칵 뒤집힙니다. 급보를 전해들은 상왕은 근심과 한탄으로 식사도 전폐하고서 내시 최연과 홍득경 및 내금이 홍약 등을 광주에 보내서 양녕을 찾아오게 하였다. 그리고 곧 선지를 내렸다. 양녕대군 이제는 비록 성질과 행실이 광망하나 내가 고륙의 정으로서 경기 지역에다 집을 마련해주고 녹봉을 후히 주어서 편안히 부귀를 누리며 살도록 했다. 헌데 요즘 양녕은 그 광망한 증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혼자 몸으로 담을 넘어 도주하고 말았다. 이 일을 경기도 관찰서라 하여금 도내에 널리 알려서 반드시 찾아서 데리고 오도록 하되 양녕을 찾은 사람의 이름을 꼭 적어서 올리게 하라. 찾아준 사람에게는 후히 보상을 할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임금인 세종도 교서를 내립니다. 양녕대군은 과인의 고륙 지친이니 경기감사는 심력을 다해서 찾아주길 바란다. 양녕대군을 찾은 자에겐 후한상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양녕이 한밤중에 담을 넘어 도주했다라는 왕조실록의 표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중에 몰래 담을 넘어서 도망을 쳤다는 말은 비록 그가 세자자리에서 쫓겨난 뒤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광주의 거처에서 자유롭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감시 속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임금의 형인 대군의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음을 틈타서 도망을 치는 기이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한국외국어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특히 이제 세종이 지방에 있는 관리들에게 아마 당부를 한 게 자빈들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자빈들은 정치인들도 해당되지만은 기생들이 또 해당됩니다. 그랬는데 사실 양녕대군은 원래 본부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씨 그 세자 빈이었던 김씨 부인도 있고 그다음에 어리라는 기생 그 첩으로 된 어리도 있는데 그거 말고 또 기생이 이 집을 들락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와서 그 기생이 들락거렸다라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 가지고 여기 광주의 지방 현령이 태종으로부터 문책을 당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생들을 강제로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양녕이 이제 편지 써놓고 밤에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결국 여자 문제가 얽혀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경기도 광주의 거처에서 양녕을 보필하던 사람들이야말로 자신들이 모시던 왕실의 대군이 한밤중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으니 한바탕 난리가 났겠죠. 양녕대군의 시중을 들고 있던 사람 중에는 양녕의 유모였던 약장이란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는 양녕의 도주 소식을 듣자마자 짐작하는 바가 있어서 그 길로 기생 어리를 찾아가서 닥달을 합니다. 어리는
양령이 세자의 지위에서 쫓겨날 때 그 화근이 됐던 문제의 애첩이죠. 간밤에 양녕대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마 어린 네가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유모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군이 나도 몰래 밤중에 담을 넘어 사라져버렸는데 그 연유를 어찌하여 나에게 와서 묻는 것입니까? 끝내 모른다고 발뺌을 할 셈이냐? 우리 대군께서 폐쇄자가 된 것도 단 내년 때문이 아니었느냐? 끝내 거소를 뛰쳐나간 것도 필시 어린 내년 탓이 틀림없을 것이야. 나 역시 궁금하고 답답하여 미칠 지경이란 말입니다. 대체 유모는 내가 대군을 어찌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간밤에 우리 대군에게 무슨 폐악질을 했기에 이 폭풍한 설 몰아치는 한밤중에 집을 나가시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바른 대로 대지 못할까? 어찌 대군이 나 때문에 집을 나갔다 우기는 것입니까? 제발 이러지들 마세요. 억울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대궐에 가서 상왕전에 알릴 것이다. 하면 네 목숨이 남아날성 싶으냐? 억울하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유모를 비롯해 양령의 시중을 들던 여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양령대군이 한밤중에 도망을 친 것이 바로 어리 때문이라고 몰아세웠던 모양인데요. 이 어리는 분함을 참지 못한 나머지 그만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일찍이 곽선이란 관리의 후실로 들어갔다가 세자였던 양령대군의 눈에 띄어서 애첩이 됐던 것인데요. 결국 이렇게 목숨을 끊고 말았으니 이 여자의 운명 또한 기구하다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튿날인 2월 초하루 도망쳤던 양령대군의 소재가 밝혀집니다. 양령은 지금의 남양주시 상패동에 해당하는 경기도의 평구영리에 그야말로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실록 기사에 해당 대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양령은 광주에서 도망하여 곧바로 아차산으로 올라가서는 하루를 보낸 다음 날 밤에 평구영리에 사는 본궁의 종 이견의 집에 들렀는데 산길을 헤매느라 신이 해져서 발가락이 나와 있었다. 이견이 대궐에 와서 고하니 상왕은 효령대군과 경령군, 내시 유실, 그리고 엄영수 등으로 하여금 의복과 신발 및 술을 가지고 가서 맞아오게 하였다. 양령이 저물녘에 성 안으로 들어와 스스로 부끄러워서 옷소매로 낯을 가린 채 상왕이 거처하는 수강궁으로 나아가니 상왕은 양령을 보고 슬프고 또한 기뻐서 할 말을 잃었다. 드디어 상왕이 양령을 훈계하였다. 네가 밤중에 도망을 쳤다는 말을 듣고 주상은 음식을 전폐하며 하루 종일 눈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대체 너는 어찌하여 이 모양인 것이야? 네 소행이 너무도 폐악해 실망스럽지만 부자의 정을 끊을 수는 없는 일이니 그저 가련하고 가련할 뿐이다. 그런데 아버지인 태종으로부터 일장 훈계를 들은 양령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한바탕 설교를 들었더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그려. 이 방에 마침 악기가 있었구나. 어디 오랜만에 비파나 한번 타볼까? 양령은 상왕의 설교를 듣고 나서 방으로 물러가서는 손수 비파를 탔다. 회개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으며 하는 행동거지가 평상시와 같이 거리낌 또한 없었으니 내시들이 탄식을 하면서 천성을 고치기는 역시 어려운 일이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였다. 그렇다면 양령은 세자 자리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성이나 회개하는 기색이 없이 이처럼 방탕과 비행을 일삼는 것일까요? 연세대 국학연구원의 윤훈표 연구원은 우선 이 시기 양령대군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양령은 매우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그 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혹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위태롭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그 양령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령이 뭐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세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령을 엮어가지고 뭔가 변제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봐서 왕의 형으로서 순탄한 삶을 사는 게 이렇게 썩 많은 이해가 아닙니다. 비록 동생인 세종이 임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전에 14년 동안이나 왕세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후계자 수업을 해왔던 양녕대군은 아직 20대에 팔팔한 나이였습니다. 아무리 세종이 형제간의 우애를 내세워서 그를 보호하려고 해도 권력을 좇는 국왕 주변의 신료들이 그러한 양령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냐. 자, 이런 점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처지에서 양령이 택할 수 있는 생존의 방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스스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영원히 세종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바꿔 말해서 자신은 군주가 될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널리 내보여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사인 왕조실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런저런 야사들을 살펴보면 그가 의도적으로 미친 척했다는 등의 기사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양령은 젊어서부터 문장에 뛰어났으나 세종에게 왕위가 넘어간 뒤부터는 그를 모르는 체하고 미친 척하면서 방자하게 놀기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글을 지을 줄 모르는 줄 알았다. 사람들은 나중에 늙은 뒤에 지은 양령의 시를 보고는 어느 문인도 그보다 크게 뛰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탄복하였다. 김시양의 자해필담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러한데요. 같은 책에 이러한 내용도 올라 있습니다. 훗날 세조가 임금이 된 뒤에 왕자와 대신들을 많이 죽였으나 양령은 지혜로운 처신으로 스스로를 보전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임금 자리를 사양하여 어진이에게 밀어주었던 것보다 끝까지 몸을 잘 보전한 것이야말로 더욱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라고 말하였다. 스스로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만약 내가 아버지의 어떤 그것은 뜻에 따라서 근신하고 반성을 하고 어떤 착실한 인간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과연 나에게 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순간 정말 그 양령은 이제 죽을 것이다. 아버지가 있으면 살겠지만 아버지가 떠나는 순간에 죽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한밤중에. 내가 무슨 반역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심심하고 그래서 좀 떠나니 너무 찾지 말라. 이런 거를 이제 써놓고 떠납니다.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면 한심하게 생각하겠죠.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자, 만일 세종 즉위 후에 양녕대군이 그래. 그동안 내가 너무 방탕하게 살았어. 이제부터는 아버님의 질책을 가슴에 새기고서 글 공부에 전념하고 좋은 사람들을 사귀면서 백성을 위해 이바지할 일을 찾아 함으로써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개과천선할 것이야. 이렇게 작심하고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세종의 왕권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인식돼서 목숨을 보존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가 사는 길은 사람들에게 군주가 될 그릇으론 턱없이 모자라는 인물,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얘기죠. 다음 날인 2월 초사흘, 태종은 양령을 데리고 편전으로 갑니다. 동생인 세종도 지켜보는 가운데 병조판서 조말생, 참판 이명덕, 지신사 원숙, 좌대원 김익정, 좌부대원 윤회 등을 불러앉히고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날을 두고 양령을 초호하는 방법을 깊이 생각했는데 이제야 단안을 얻었다. 여기 모인 경들은 다 고금을 통달한 선비들이니 나의 말을 분명히 들으라. 양령이 하는 짓이 광태해 아무리 가르쳐도 고치지 못하고 드디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반역을 도모한 죄는 전혀 없기 때문에 서울 근방에 두고
목숨이나 보존케 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오늘 같은 일이 있게 되니 부끄럽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내 젊은 시절에 아들 셋을 연이어 여의고 나서 갑술년의 양령을 낳았는데 혹시 그마저 잃게 될까 두려웠다. 하여 나는 대비와 더불어 서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며 양령은 일찍이 무릎 위를 떠난 적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자야하는 마음이 자식 중에서 가장 두터웠던 것이다. 그러나 세자로 책봉되어 동궁에 있으면서부터는 행동이 착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기가 차마 말로 다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담담하게 옛일을 회고한 태종 이방원은 이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양령을 의정부에 회부하건 육조에 회부하건 나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만약에 법을 범한다면 의정부가 잡아오건 육조가 잡아오건 나는 상관하지 않고 한결같이 국가의 처분만을 따를 것이다. 나는 양령이 죄를 지으면 단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그때 가서 나더러 잔인하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야. 명절에 부모를 보고자 해 혹 대궐로 찾아온다면 마땅히 불러서 만나주긴 할 것이며, 만약 몸에 병이 들어 빈사 상태에 빠진다면 나에게 연락을 하라. 나와 양령은 그래도 부자지간이라 인정상 차마 못할 일이 있겠지만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다. 신하가 임금에게 큰 죄를 범한다면 그땐 죽음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상같이 일가를 하고 나서는 자신이 세종에게 국왕의 권한을 온전하게 이양하지 않고 여전히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주상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은 본시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한가롭게 지내고자 함에서이다. 유독 군사관계 일을 아직도 내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주상이 나이가 젊어 군사 업무를 모르기 때문인데, 30살이 되어 주상에게 경험이 많아지면 다 맡길 생각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양령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담을 넘어 도망을 쳤을 때 나와 대비는 네 생사를 알지 못해 온종일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주상도 곁에 있으면서 역시 눈물을 흘렸어. 주상은 효도와 우애가 참으로 지극해 너희 형제들이 다 같이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니 나는 장차 근심이 없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 행동이 국가의 수치가 되기 때문이다. 어리의 죽음은 진실로 슬프고 민망한 일이다. 어리는 스스로 너에게 들어왔던 것이 아니고 네가 재상의 첩을 탈취한 것이 아니던가. 또한 네가 도망친 것이 어찌 어리 때문이겠느냐. 다음 날인 2월 4일, 양령대군은 다시 광주로 향합니다. 태종은 양령에게 사냥용 매 3마리와 말 3匹를 특별히 하사합니다. 장차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매 사냥이나 하며 지내도록 하라. 그러자 양령은 염치 없게도 아버지인 태종에게 기왕에 매를 3마리씩이나 주실 것이면 그 매를 길들일 사람도 3명만 딸려 보내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태종이 뭐라고 대꾸를 했을까요? 매를 길들일 사람 셋을 달라 했느냐? 어림없는 소리 말라. 무릇 천인이 귀인을 따르는 것은 귀인이 잘 비호를 해주기 때문인데 너는 불초해 네 몸도 잘 보존치 못하는 주제가 아니냐.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너를 따르겠느냐. 또한 너는 비록 다른 기술은 없으나 매를 길들이는 것은 잘 하지 않느냐. 그러하니 다른 사람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혼자 알아서 하라. 태종은
야반도주에서 아차산에서 노숙을 한 다음에 궁궐에 나타난 맏아들 양령에게 이렇듯 온갖 모욕적인 언설을 잔뜩 퍼부은 다음 다시 경기도 광주로 내쫓습니다. 태종이 여러 사람 앞에서 양령을 앉혀놓고 노골적으로 모욕을 준 건 역시 양령은 이처럼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니 세종의 왕위를 넘볼 위인이 못 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못 박아두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양령대군은 동생인 세종보다 더 오래 사는데요. 양령이 천수를 누린 데에는 국왕인 세종이 그를 철저히 보호를 했기 때문이죠. 정치 권력을 바라는 사람들은 양령 밑에 가서 모이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어떻게 했었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관심 사항인데, 기록에 나타난 바로는 세종대왕은 상당히 성품이 좀 어질고 푸근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양령대군 형이 항상 그렇게 이제 바깥으로 나돌고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 죽은 이후에도 태종이 죽고 나니까 신하들이 득달같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양령을 죽여야 한다.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니까. 그럴 때 사실은 양령대군이 세종대왕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인 세종대왕이 감쌌기 때문입니다. 자, 세종이 태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즉위한 때가 서기 1418년 8월 11일이었는데요. 20여일 뒤인 9월 2일에 예조판서가 두툼한 문서를 가지고 세종을 아련합니다. 그래, 과인에게 아랠 내용이 무엇이요? 전하께서 하명하시었던 의례 절차 중 한 가지를 완성하였사옵니다. 그래요? 지금 작성한 것은 무슨 의례에 관한 내용이요?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 절차이옵니다. 수고하였어. 어디 내용을 좀 들어보십시다. 예, 주상 전하. 우선 사신이 당도하기 전에 모하루의 서북쪽에다 장전을 설치하고 장전 앞에는 홍문을 세워 오색 비단으로 꾸미고 용정과 요기는 장전 한 가운데에, 그리고 향을 피우는 향정은 그 남쪽에 안치하옵니다. 또한 상왕 전하와 주상 전하의 자리는 장전의 서쪽 길가에서 북쪽 가까이에 동향으로 마련하되 전하의 자리는 약간 뒤로 물려 설치하옵니다. 문무 군신들의 자리는 장전의 남쪽에다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갈라서 모두 북쪽을 향하게 하고, 또한 성내의 거리에는 오색 비단으로 장식을 한다. 실록에는 황제국인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맞이하는 의례 절차를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매우 상세해서 임금을 비롯한 관리들의 위치와 행동 요령이며 예식을 거행하는 장소의 장식과 준비물 등이 아주 친절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뿐이 아닙니다. 나흘 뒤인 9월 6일. 전하. 어서 오시오. 이번에 예조에서 마련한 의례 규정은 어떤 것이오? 예, 전하. 황제에게 사은표를 보낼 때 행해지는 의식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옵니다. 아, 그래요? 어디 봅시다. 먼저 사무책임자가 임금이 자리할 궐정을 한가운데 설치하고, 표전을 올려놓을 표전상은 궐정의 앞에 설치하는데, 그 다음에 상왕 전하와 전하의 배위는 전정의 한 가운데에서 북향으로 하되 전하의 자리는 약간 뒤에 위치하옵고, 중관들의 배위는 전하의 배위의 남쪽에 두되 위계를 달리하여 겹줄로 표시하옵니다. 사례를 담당하는 두 사람의 자리는 배위의 북쪽에 마련하여 동서로 서로 마주서게 하옵고, 또 며칠 뒤인 9월 20일의 기사를 보면 예조에서 종묘에 배할한 뒤에 임금에게 할애하는 의식을 규정해 임금에게 보고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인정전 한가운데에 남향하여 임금의 좌석을 마련하고 향로 2개를 전 앞에 기둥 바깥쪽에 놓고 시위를 하는 좌우 신하들의 자리를 동계와 서계의 남쪽에 서로 마주대하게 설치하되 겹줄로 북쪽을 향하게 하고 전의의 자리는 좌우 시신의 남쪽에 설치하고 통찬 2사람은 남쪽에 자리하여 조금 뒤로 물러나와 모두 서쪽을 향하게 한다. 문관 일품 이하의 자리는 길 동쪽으로 북을 향하게 하고 종친과 무관 일품 이하는 서쪽의 자리를 정하며 동쪽의 문관에 대하여서도 같은 등급의 2사람씩 겹줄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역시 이러한 식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의례와 의식을 규정하는 기사들이 세종즉위 초기에 집중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조선을 건국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인데요. 왜 세종즉위 초에 이르러서 마치 이제 갓 나라를 세운 것처럼 이런저런 의식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선포하는 것일까요? 윤훈표, 김순자 두 전공학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유일한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역대 왕조들입니다. 나아가서 공자라든가 맹자 같은 위대한 그 소년들이 만들어 놓았던 것들, 이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조선에 맞게 수정 내지 보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유교 이념에 따라서 문명국가라서의 위상을 대회에 거쳐서 확실하게 그 인식시켜야 했습니다. 새로운 왕조인 조선의 어떤 찬란한 위상이 이것이다. 조선은 문명국가이다. 이런 훌륭한 나라에 지향한다. 이거를 이제 보여줘야 됐습니다. 그것은 세종이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주기년 3개월 동안 많은 의식 절차를 규정해가지고 이 조선이 마치 새로운 어떤 문명국가인 것처럼 보여줘야 했습니다. 조선을 다른 말로 하면 예치국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예로서 통치하는 나라다. 혹은 예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조선은 유교적인 정치를 지향을 하는 국가이고 그럴 때 유교 정치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구현할 것인가 할 때 예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됩니다. 유교에서 볼 때는 인간 세상에 있는 예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오례라고 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하는 상례, 그다음에 해마다 돌아오는 제사 지내는 그 제례, 그다음 결혼식 하는 혼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사신이 오고 갈 때 하는 그런 건 빌례,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례를 하는데. 그래서 조선이란 국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예를 정비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사실은 조선 건국했을 당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를 정비해서 예치국가의 면모를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이야 건국 초기부터 했을 테지만 태조 이성계나 태종 이방원은 창업군주로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왕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했기 때문에 그럴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바야흐로 문명군주라 할 세종이 즉위함으로써 문치국가의 제도를 차근차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견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 상왕으로 군림했던 태종이 군사권을 비롯해서 거의 전권을 행사했지만 예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이 일은 세종이 도맡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죠. 조선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 세종즉위 초기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을 들라고 하면 아마도 대마도 정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대마도 정벌은 태종이 주도해서 단행된 대외 출정이었는데요. 우선 성신여대 오종록 교수로부터 조선이 대마도를 정벌했다는 기록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부터 들어보기로 하죠. 다른 나라나 또는 이제 다른 세력들이 이 도덕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랬을 때 그 죄를 바로잡는 그런 일을 대체로 이제 정의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벌은 단순히 이제 공격을 한다, 친다 하는 의미로 정 뒤에 이제 따라 붙었다고 한다면, 정과 이제 유사한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했던 것으로 이제 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토라고 합쳐서 부르기도 하는데, 정은
이 가서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뜻을 이제 합쳐가지고 하나의 한자어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이 바로잡는다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대마도를 이 정벌을 했다 하는 거는 조선이 대마도를 정벌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마도가 도덕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했다는 뜻인데요. 자, 그 잘못이란 게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왜구들의 약탈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1419년 6월 자, 드디어 우리의 연안을 침구하여 약탈을 일삼아온 도적의 속을 대마도에 당도하였다. 무트로 상륙하여 왜구 무리를 일망타지려라. 그런데 이때 조선의 군사들이 군선을 이끌고 출정해서 대마도에 도착했을 때 대마도의 주력 부대는 이미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떠난 뒤였기 때문에 정작 대마도에서는 전투다운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군사가 대마도를 치러 갔다. 그런데 그 시간에 대마도의 왜구들은 병선을 이끌고 명나라의 동남 해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정했다. 자, 이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꿔 말해서 세종 원년의 대마도 정벌은 조선, 명나라, 일본, 대마도의 왜구들, 이 모든 동아시아의 주체들이 복잡하게 얽힌 양상을 띠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조선의 군사가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출동시킨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389년 고려 창왕 2년에 박위가 이끄는 고려의 군사가 대마도를 공격한 바 있고 1396년 조선 태조 5년에는 김사형에 의한 2차 공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종 원년의 대마도 공격은 제3차 정벌에 해당합니다. 가톨릭대 이규철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 세종 때 1419년에 나갔던 그 상왕 태종이 추진했던 정벌은 병력 규모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선 227척, 17,285명, 또 군량미 65일분 이런 게 나와서 대략적인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거에 따라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비해서 그 앞에 있는 정벌들은 그 고려 때 창왕 때 박위 정벌이나 김사영을 보였던 태조 때 김사영의 정벌은 정확한 규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박위 때 정벌은 다만 100척의 전선이 동원돼서 그 왜구의 선척 300척을 이제 경멸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최소 100척의 규모 정도는 됐고 나간 전선들이 작은 배가 아니라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병력 규모가 그렇게 작지는 않을 테고. 자, 그럼 이제부터 조선이 대마도 정벌에 나서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2년 4월 20일 양광도에 왜적이 침구하였다. 전하! 왜구가 30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우리 연해에 상륙하여 약탈을 한 다음 도주하였다옵니다. 태조 2년 5월 7일 왜적의 배 13척이 고만양에 침구하니 만호 최용유가 힘을 다하여 싸웠으나 두 아들과 함께 전사하였다. 왜적이 우리 배 5척을 빼앗아갔다. 임금이 보고를 받고 탄식하면서 연해 지역의 방비를 더욱 튼튼히 하라고 명하였다. 주상 전하, 왜선 한 척이 감북 포구에 침입하여 우리 전함 3척을 불태우고 죽은 12명을 죽인 다음 도주하였다옵니다. 뭐라? 대체 우리 군사들은 뭘 하고 있다가 그 도적 무리에게 당하고 말했다는 것인가? 천호 노윤이 방비하고 있어 싸운데 왜적의 기습을 받고 물에 빠졌다가 겨우 헤엄쳐 나와 목숨을 건졌다옵니다. 이는 대후군 김단은 당장 감북포로 가서 우리 군사의 방어 태세를 점검하도록 하라. 태종 6년 4월 11일 군자감승 박희종을 전라도 선의별관 겸 경차관으로 파견하여 첨절제사 구성미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 그는 왜구에 맞서 싸우다 화살을 맞은 것을 위로한 것이다.
또한 도관찰사 박은과 도절제사 김계지 등의 책임을 추궁하였는데 조운선을 호송하다가 실수하여 왜구에게 약탈당한 까닭이었다. 조선 건국 이후 태조와 태종 재위 시기에 왜구가 침구에서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을 무작위로 소개해봤는데요. 이때에 쳐들어온 왜구의 규모는 고려 말에 극성을 부렸던 상황에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고려사를 탐색할 때 간헐적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고려 말에는 왜구가 많게는 500척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선단을 이끌고 침공해서 조운선을 약탈하기도 하고 정부의 창고를 습격해서 식량을 모두 털어가기도 했으며 수백 명의 인민을 포로로 잡아가는 등 단순한 도적의 약탈 규모를 뛰어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이 시기에 왜 이런 대규모의 왜구가 고려 땅을 유린했던 것일까요? 그 시기 내전이 격화되는 상황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것이 유력하죠. 결국 대마도주 등등들에게 군량 조달의 그 사명이 부여되었다 하는 그 해석이 이제 상당히 이제 유력하고,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활동을 했다라고 볼 때 그 시기에 왜구가 대규모 선단을 구성을 해서 고려 연안 지역을 침범하게 되는 그런 사정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일본의 통일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결국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대규모의 군량을 조달해야 할 그런 일들도 이제 없어졌고, 따라서 조선 건국 이후 이 시기까지 이처럼 대규모 선단이 활동한 적은 이제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먹고 살 식량이 부족해서 약탈하러 온 것이 아니고요. 당시 일본 열도가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대마도의 영주에게도 군량 조달의 사명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처럼 대규모의 선단이 고려를 침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 오종록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멸망 직전이나 조선 건국 이후로 오게 되면서 왜구의 침공이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혹은 쳐들어오더라도 소규모 선박만이 동원되는 그 배경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고려 말에 고려가 정비를 하고 군사를 보내서 뭐 최영이나 이성계나 그리고 최무선 화약 개발해서 뭐 한포를 동원한 전선들을 동원해서 큰 전투를 통해서 뭐 황산대첩이나 뭐 그런 큰 전투들을 통해서 왜구 주축 세력 경멸을 하고 나서는 확실히 왜구 세력의 그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던 것 같고, 또 그 영향 속에서 창왕 때 이미 뭐 이성계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상황인데 이때 단행돼서 대마도 정벌은 그 왜구 세력의 근거지를 타격하고 온 거니까 역시 뭐 규모가 300척을 뭐 경멸시켰다고 하니까 그 정도 보면은 상당히 큰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왜구의 어떤 활동에 큰 타격을 주는 건 물론이고 그들의 활동을 굉장히 제약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여파가 조선까지 왔기 때문에 적어도 고려 말에 비해서는 당연히 그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의 왜구의 활동은 굉장히 제한이 됐던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던 바로 그 시기에 일본의 남북조가 통일돼서 무로막치 막부 시대가 출발하기 때문에 대마도가 군량 조달의 사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점도 왜구의 활동이 줄어든 요인으로 작용했겠죠. 그렇다면 조선 건국 이후 대마도의 정치 상황은 어떠했으며 일본의 막부 정권과 조선 혹은 대마도의 영주와 조선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조선이 건국할 무렵에 일본에서도 막부가 새롭게 자리를 잡으면서 조선에서는 일본의 중앙 권력이 왜구를 어느 정도 이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그래서 일본과 공식적인 외교를 맺고, 그리고 일본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들어주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일본 내부의 사정이 상당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 막부가 서부 지역의 여러 세력을 통제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일본 서부 지역에 규실하거나 이런 지역에 있는 여러 세력에 대해서도 조선에 사람을 보내서 그쪽에 특산물을 바치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이제 요구하고 해올 때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일본의 막부 정권과 외교 관계를 맺고 교류를 강화했지만 무로막치 막부 역시 일본 열도의 여러 세력들을 통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마도의 경우에는
막부 정권으로부터도 일정 부분 독립이 돼 있었고, 또한 대마도 영주가 대마도 내의 왜구들을 전부 통제하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의 중앙정부와도 교류하고 구주절도사라는 정치 세력과도 별도로 교섭하고, 또 대마도의 영주와는 또 별도로 소통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태종 6년 2월 27일 일본 국왕 원도의가 사신을 보내어 조선에 내빙하고 대장경을 달라고 청하였다. 구주절도사 원도지는 조선에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왜구들에게 잡혀간 조선의 포로들을 돌려보냈다. 자, 이 기사에는 일본의 막부 정권과 규슈의 구주절도사가 별도로 조선에 사신을 보내서 교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태종 1년 10월 1일의 기사를 보면 조선이 대마도 영주인 종정무와 일기도의 영주인 지종과도 교류를 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마도의 태수 종정무와 일기도의 수호 지종이 각각 사신을 보내왔으므로 임금이 대마도의 종정무에게는 호피와 표피, 돗자리, 쌀, 콩 등을 하사하고 일기도의 지종에게는 호피, 표피, 돗자리, 옷감 등을 주어 보냈다. 그런가 하면 태종 9년 3월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주하고 있는 저 두 척의 선박은 필시 우리 해안을 침탈하려고 온 대마도의 외적선이 틀림없을 것이다. 끝까지 추격하여 납포하도록 하라. 경상도의 수군 첨절제사 김우루가 외선으로 보이는 선박 두 척을 추격해 납포하고 왜구들을 붙잡았는데요. 자, 모두 적선으로 건너와서 왜구들을 포박하라. 그런데 김우루와 왜구들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집니다. 네놈들은 필시 우리 해안에 상륙하여 도적질을 일삼고 백성들을 해치기 위해 온 놈들이었다. 무슨 말을 그리하시오? 우린 도둑질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무역을 하러 왔소이다. 우리 배는 해적선이 아니라 상선이란 말이오. 자, 이걸 보시오. 이 종이 조각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우리 대마도의 수호이신 종정무께서 발급해주신 신분보증서요. 외인들이 대마도주 종정무가 발급한 행장 2장을 보였는데 그 진위를 밝히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김우루는 외인들을 일단 억류해두고 조정에 보고하였다. 전하, 신등이 외인 20명을 붙잡아 싸운데 배 안에 실은 물건들을 조사해보니 모두 중국 물건들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이들은 명나라에서 도둑질을 하고 대마도로 돌아가던 왜구가 틀림없을 것이옵니다. 지체하면 이자들은 반드시 도망을 칠 것이오니 모두 죽이도록 윤호하시옵소서. 그런데 보고를 받은 태종은 이렇게 명합니다. 상선인지 해적선인지 잘 분별한 다음 처치하도록 하라. 대마도주의 행장을 갖추고 있으니 해적들이 아니고 중국을 왕래하는 상선일지도 모를 터이므로 경솔하게 처리하지 말고 더 조사를 해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태종의 어명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서 사달이 벌어집니다. 임금의 명령이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억류돼 있던 외인들이 틈을 타서 도망을 쳤으므로 이들을 추격하여 모두 죽여버렸다. 다시 보고를 받은 임금이 이렇게 명하였다. 명나라 황제가 일찍이 명하기를 중국의 변경을 침략한 외인들이 조선을 거쳐서 돌아가고 있으니 조선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이자들을 포박하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자들로부터 빼앗은 병기를 명나라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태종은 조공국인 명나라의 황제에게 4대의 생색도 낼 겸 이렇게 말했을 텐데요. 신료들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아니되옵니다, 주상 전하. 우리가 외인들에게서 빼앗은 무기를 중국에 바쳤다가 명나라 황제가 이렇게 명을 내리면 어찌 되겠사옵니까? 외놈은 우리 중국에만 출몰하여 노략질을 일삼는 게 아니라 너희 조선에서도 도적질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조만간 수군을 파견해 대마도를 칠 것이니
조선 너희들도 군사를 일으켜 도와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명나라가 일본을 치는 전쟁에 휩쓸릴 것이고 조선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죠. 깜짝 놀란 태종은 명나라에 보고하려던 계획을 취소해버립니다. 상업선이 다니다가 그 실록의 기록에도 나옵니다만 무기를 숨겨놓고 있다가 뭐 경비가 약한 곳이거나 여기는 뭐 약탈하기 좋겠다 이런 곳에서 갑자기 무기를 꺼내고 외구로 돌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닐 때는 뭐 자기들의 뭐 지도자에게 받은 뭐 인증서나 그리고 그런 상업 물품들을 갖고 다니고 무역을 하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군한테 잡혔으면 우린 무역선이다. 근데 이렇게 검문 검색을 해보면 무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조선에서는 어느 정도 무역이 가능하니까 이런 활동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명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물론 뭐 밀무역 같은 건 당연히 했겠지만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외국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 당시에 조선보다 명에서 더 외국 활동이 많아지고 명의 외국 피해가 증가한 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철 교수의 발언 중에 대마도의 외인들이 조선에서는 어느 정도 무역이 가능하니까 조직적으로 약탈을 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명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노골적인 외구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시에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는 정상적인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종록 교수의 설명 더 들어보시죠. 중국은 명이 건국한 후에 일본의 막부에 대해서 일찌감치 그 외구를 통제할 것을 요구를 한 적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명은 이미 그 일본과의 이제 공식적인 무역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런 금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다만 이제 외교 관계는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만은 바다를 통해서 일본이 직접 명에 와서 이 무역을 하는 것은 이제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 이 명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거쳐서 피안불자를 공고를 받든지 아니면은 가서 약탈하는 것이 그 직접적인 해결 방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나라의 시조인 홍무제 주원장은 자기 나라의 동남 해안 지역에 왜구가 출몰해 극성을 부리자 아예 일본과 통하는 바닷길을 봉쇄하는 해금령을 선포해버렸던 것입니다. 왜구들은 중국과의 정상적인 무역 통로가 막혀버리자 대거 중국의 동해안이나 남해안을 침공해 약탈을 감행하는 일이 잦아졌던 것이죠. 명과 일본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이제 외교가 단절이 되었다가 다시 허용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가지만은 상당 기간 이제 외교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그 사이에서 명과 일본 사이에서 일종의 이제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었고 그래서 일본에 잡혀갔던 그 명나라 사람들이 도망쳐 온다거나 할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성실하게 다시 명으로 돌려보내주고 하면서 명의 이익에 이제 부합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일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외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지 얼마 안 돼도 다시 일본은 거의 내전 상태로 다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 15세기 동안에 이제 전개가 됩니다. 조선과 명나라와 일본 간의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세종 원년에 조선이 대마도 정벌에 나서게 되는 요인이 됐던 것이죠. 세종 즉위년 12월 11일 조선 조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상왕 전하, 외인들이 조만간 300여 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상국인 중국을 침구할 것이라 하옵니다. 왜구가 명나라를 친다 했느냐? 그것도 함선을 300척이나 동원해서. 그러하옵니다, 상왕 전하. 우리도 속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옵니다. 그 일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책이겠는데 걱정이로구나. 원간섭기, 중국이 일본 정벌을 단행했을 때
고려는 그 전쟁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지만 상국인 원나라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고 결국 여원연합군을 결성해서 일본으로 출정을 했지만 태풍을 만나는 바람에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경험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만일에 대마도의 왜구들이 수백 척의 병선을 동원해서 명나라를 친다면 명나라는 필시 일본 원정을 추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후국인 조선은 그 전쟁에서 발을 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태종으로서는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던 것인데요. 한 달 뒤인 세종 원년 1월 13일 상왕 전하, 경상도 관찰사가 소식을 전해왔사온데 왜구들에게 잡혀갔다가 탈출하여 진주 포구에 도착한 중국인 한 사람이 있다고 알려왔사옵니다. 그 중국인의 이름이 뭐라 하더냐? 김득관이라고 알려왔사옵니다. 김득관이라. 하온데 김득관이라는 자가 심상치 않은 일을 알려왔다고 하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라니? 그 자가 경상도 관찰사에게 전한 말에 의하면 지금 대마도의 외인들이 전쟁에 쓸 함선을 건조하고 있다 하옵니다. 뭐라? 어디에 쓸 무슨 함선이라 했다더냐? 2달 뒤인 3월 달에 왜구가 중국 연해지방으로 대거 몰려가서 난리를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옵니다. 이러면 아니 되는데 왜구가 그처럼 여러 척의 선단을 이끌고 중국의 해안을 친다면 중국이 당하고만 있겠느냐? 그리고 중국이 일본 원정에 나선다면 우리 조선이 빠져나갈 방도가 없지 않겠느냐? 김득관 그자를 불러서 더 상세한 내용을 캐물어야 할 것이옵니다. 알겠느니라. 경상도 관찰사의 명해 그 김득관이라는 중국인을 속히 한양으로 올려 보내라 이르라.